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HP 3D 프린터 공식 대리점 M+ 솔루션스의 장하라입니다. 모든 3D 프린터는 출력 방식에 따라 서포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성할지 또는 파트 퀄리티에 따라 어떻게 디자인 설계 변경을 해야 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 옆에 HP 3D 프린터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이주원 과장님께서 HP 3D 프린터 관련하여 드릴 수 있는 디자인 팁에 대하여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후반부에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고객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하고 있사오니 끝까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P 코리아 이주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에는 그 HP 3D 프린팅 멀티젯 퓨전을 이용한 10가지 3D 프린팅 디자인 설계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설계 제 발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HP 멀티젯 퓨전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멀티젯 퓨전 방식을 위해서 어떤 식의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10가지를 추려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제 HP 장비 그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HP 3D 프린팅은 이제 멀티젯 퓨전이라고 하지만은 HP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잉크젯 헤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종이 프린터라든가 대형 인쇄기를 만들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만들어진 이런 잉크젯 헤드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3D 프린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게 종이 프린터보다는 좀 작동 환경이 좀 많이 거칠다 보니까는 일반 헤드가 아닌 산업용 헤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P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200이라는 장비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스마트 스트림, 빌드 매니저, 그리고 커맨드 센터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고요. 프린터와 빌드 유닛,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스테이션이라는 것이 딸려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프린터 묶음으로 한 개의 세트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조형 방식은 먼저 재료를 파우더를 0.08mm로 이제 적층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에이전트라는 일종의 촉매 같은 잉크를 뿌려주게 되는데요. 이런 잉크를 뿌려주기 때문에 잉크젯 헤드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에이전트는 디테일링 에이전트와 퓨징 에이전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퓨징 에이전트라는 거는 나중에 열을 받았을 때 이 열을 받아서 더 열을 올려주어 가지고 이제 파우더 재료가 녹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디테일링 에이전트는 열을 받았을 때 증발되면서 열을 빼앗아가서 재료가 녹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도포되고 나면 에이전트를 도포를 해주고 나서 헤드 양옆에 달려있는 퓨징 램프에서 열을 가해주게 됨으로써 재료가 녹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통 7에서 1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적층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조형을 할 때 열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열원은 장비마다 다르지만은 이제 대형 생산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히팅 램프라고 이제 전체 체인버 온도를 올려주는 램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헤드 양옆에 퓨징 램프, 재료를 녹여주는 램프가 따로 추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 레이어마다 조형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장비에 있는 열 화상 카메라가 이제 레이어별 온도를 읽어가지고 전체적인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레이어별로 온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인데요. 유튜브에서 HP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HP 3D 프린팅 관련된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오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장비는 4200이라는 장비이고요. 장비 지금 설명이 조금 긴데요. 좀 영상을 좀 보시면 장비에 빌드 유닛이 삽입이 되고요. 빌드 유닛 안에는 재료가 적재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재료를 운반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터는 이 빌드 유닛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서 출력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리코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0.08mm 레이어 하나를 깔아주게 되고 헤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헤드가 지나가면서 잉크가 전 빌드 유닛에 모두 한 레이어를 전체를 커버를 하게 되고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퓨징 에이전트가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헤드는 요 장비 기준에는 헤드는 3개가 들어가게 되고 총 64,000개의 노즐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잉크를 뿌리고 지나간 다음에 바로 양옆에 있는 퓨징 램프에서 열을 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가해지면 재료가 소결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액상처럼 용해됨으로써 이제 재료가 녹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재료를 깔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퓨징 에이전트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링 에이전트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온도가 챔버 온도는 165도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퓨징 램프가 지나갈 때 온도는 보통 188도에서 194도 정도가 됩니다. 188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퓨징 에이전트가 있는 부분만 온도가 좀 더 올라감으로써 재료가 용해되는 것이고요. 영상이 조금 길어서 작동 방법, 그러니까 조용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조형이 완료된 파트는 분말에 녹여서 제작을 하지만 파우더 주변에 이제 다른 분말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말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래시계로 뒤집으면 모래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파우더가 뭉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손으로 털면 떨어지긴 하는데 형태가 복잡하거나 클 경우에는 파우더 제거가 용이하진 않기 때문에 HP에서는 이제 이렇게 조용히 열리는 파트를 비드 블라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파우더를 제거한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드 블라스터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에 검은색 파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파트가 검은색인 이유는 이제 에이전트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제 파트가 검은색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드 블라스트를 치는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HP 홈페이지 HP를 검색을 하시면 해당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HP에서 판매하는 이제 3D 프린터 중에는 이제 시제품용으로 나온 장비가 컬러가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컬러 장비로 출력된 파트를 이제 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영상 속 파트들은 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비 내 유닛에서 파트를 꺼내면 파트 주변에 이런 파우더가 묻어 있죠. 그래서 파우더를 이렇게 긁어내도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한 제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 표면에 묻어 있는 파우더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비드 블라스트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비드 블라스트 영상을 보시면 잠시만요. 비드 블라스터에는 보통 장비마다 다른데 70에서 110미크론이나 250미크론 정도의 유리가루, 글라스 비드를 이용해가지고 2에서 5바 압력으로 쏴주게 됩니다. 이렇게 글라스 비드를 쏴주게 되면 묻어있는 파우더가 삽시간에 제거가 되면서 이제 후처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제거하고 나서 뭐 조금 더 색상을 살리고 싶다거나 조금 더 면을 처리하고 싶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후가공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후가공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HP 장비 라인업은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4200 시리즈와 500 시리즈, 5200 시리즈 세 가지 장비군을 나뉘게 되고요. 4200 시리즈는 HP가 3D 프린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출시했던 생산용 장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장비는 300에서 500 시리즈라고 아까 컬러 파트 나온 장비 보셨죠? 그게 이 장비들이고요. 파트가 백색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컬러 파트를 출력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이걸로도 이제 생산은 가능하겠지만 장비 자체 사이즈가 생산성이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제품에 보통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5200이라는 장비는 4200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시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중대량 양산까지 가능한 본격 생산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들은 현재까지 이제 PA 재료 위주이고요. PA12, PA11, PA12 글라스 비드, TPU 재료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 재료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더 많은 재료가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재료는 PA12이고요. PA11은 PA12보다 조금 더 이제 연신율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난창한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 PA11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PA12 같은 경우에는 PA12 글래스 비드는 PA12에 글래스 비드가 40% 정도 함유가 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A12보다 높은 압력에서의 내열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되었고 경도도 약간 더 확보가 되었고요. TPU 재료는 두 가지 회사에서 바스프란 회사와 르브르저르라는 회사에서 TPU 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쇼업값은 85에서 95 정도입니다. 그래서 TPU 고무 재질의 재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런 TPU 재질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설계를 위한 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HP 장비는 조용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용 4200이나 52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XY축 기준 380, 280, 380mm의 적중 두께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요. 500, 300 시리즈는 332에 190, 248mm의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굉장히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문제가 없겠지만 굉장히 큰 파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파트를 이제 쪼개서 만들고 나중에 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피가 굉장히 큰 파트를 만들 경우에는 내부를 좀 비워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범퍼가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범퍼라든가 센터 페시아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출력이 불가능해서 사진에 보이신 것처럼 많이 쪼개가지고 접합을 했는데요. 파트를 그냥 일자로 쪼갠 게 아니고 이제 직소 형태로 잘라서 나중에 조립이 쉽고 접착을 했을 때도 좀 더 많은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접착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쉽게 파트가 분할된 것 같지만 사실은 형상에 따라서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가 돼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이제 분할이 된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큰 파트를 출력을 하고자 하시면은 이렇게 대충 분할하셔도 되겠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도움을 드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적층 가능한 최소 크기이고요. 일단 적층 두께는 0.08mm이지만 파트가 조용 가능한 최소 두께는 0.4에서 0.5mm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mm 정도의 적층 파트를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파트와 파트 간의 간격, 공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넓게 가져가야지 나중에 파우더 제거라든가 아니면 원치 않는 파우더가 녹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으로 0.2, 0.1에서 0.4mm 정도의 공차를 가져갈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조용 가능한 파트의 최소 피처 두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mm나 10mm 기준으로 나온 파트들이고요.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0.5mm, 그리고 내경 같은 경우도 0.5mm, 홀 내경이죠. 그리고 파트 간 간격이라든가 가장 얇은 파트의 벽 두께 같은 경우도 보통 0.5에서 1mm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파트의 배치입니다. 어떤 3D 프린터이든지 그 파트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표면의 조도라든가 아니면 강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HP 장비 같은 경우에도 조용 방향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요소는 아까 적층을 할 때 HP 장비는 그 재료를 완전히 용해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가 완전히 용해돼가지고 액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재료가 추가적으로 용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용히 끝날 때까지 재료가 경화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요. 반액상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컵에다 물을 담으면은 이제 물 양쪽이 표면 장력 때문에 좀 이렇게 뾰족하게 떠오르죠. HP 장비도 약간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형 방향에 따라 가지고 표면의 부드러움이라던가 정밀도 같은 약간의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조형 출력물 하단부는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표면이 엣지 부분이 약간 둥그러스름하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로 HP 로고가 있는 파트들이 하단부에 배치된 파트들이고요. 엣지가 상당히 부드럽게 나와 있고 표면이 약간 부드럽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형을 했을 때 하단부에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RA 값으로 조도가 8 RA 값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 양각의 텍스트를 보통 아래쪽에 배치해서 조형을 하면은 이게 표면이 조금 텍스트가 이제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양각 몰드들은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상단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면 장력 때문에 엣지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 똑같은 형상이지만 아까 그 파트와는 다르게 이런 엣지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샤프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단부에는 아까 양각 대신 음각 몰드를 좀 우리는 윗부분에 배치를 하게 되면 샤프한 느낌 때문에 음각 몰드가 좀 더 눈에 확 띄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음각 몰드를 위쪽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3D 프린터들이 측면이 가장 부드럽게 나오죠. HP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과 하단의 중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샤프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딱 적당한 두께, 적당한 정도의 이제 표면 조도와 이제 엣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90도로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한 30도 정도 각을 줘가지고 조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출력 퀄리티가 안정적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고객분들에게 실제 파트를 조형을 할 때 배치를 할 경우 가능하면 20도에서 30도 정도 각도를 줘가지고 배치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두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HP 장비에 사용하는 재료가 PA, 나일론 소재이다 보니까는 재료가 나중에 경화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냉각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특히 파트의 두께가 변화무쌍하게 있다면은 두꺼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냉각이 되는데 얇은 부분은 빨리 냉각이 되면서 열 변형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파트의 두께를 일정하게 가져가던가 그 변화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두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을 오른쪽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좀 두께 변화가 스무스하게 생기도록 변화를 주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가능하다면 여기에 내부를 비우는 것이 어렵다면 내부를 격자무늬를 채워서 조형할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부를 비우거나 격자무늬를 채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파트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열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두께 변화에 따른 열 수축량도 훨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권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디테일 구현 관련 내용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오밀조밀한 HP 로고가 뭉쳐있는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HP 로고, 이 동그라미가 정원에 가깝게 출력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까 그 모든 3D 프린터가 조형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강도라든가 조도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역시나 이제 3D 프린터라는 게 X, Y축과 Z축의 그 정밀도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는 Z축이 상대적으로 XY보다는 정밀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원이 필요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각을 주기보다는 바닥에 평행하게 눕혀서 제작을 한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이 정원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정밀도가 일정하게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고객 사례인데요. 저희 고객 중에 보우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베어링에 들어가는 각종 케이지와 실들을 기존 알루미늄 파트를 대체해가지고 플라스틱 파트로 이제 양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이런 파트들이 실제 베어링에 끼워져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도가 일정한 정밀도가 보장이 돼야 될 테기 때문에 모두 이런 파트들을 X, Y축에 평행하게 눕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립 공차하고요. 아까 제가 그 필요한 공차가 양측 0.2, 0.2 해가지고 총 0.4mm 공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0.4mm라는 공차는 적은 공차가 아니죠. 굉장히 큰 공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0.22에서 0.25 정도의 공차도 괜찮다고 보지만 파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적 공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파트가 클 경우에는 역시 0.4mm 이상의 공차를 가져갈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 고객 중에 그 EV 레이싱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경주를 하는데 그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쿨링 모듈 매니폴더입니다. 그래서 조형 사이즈 때문에 이 매니폴드를 쪼개가지고 조형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공차 때문에 조립을 할 때 정확하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버클, 그 파트를 슬라이드로 끼워 넣어서 버클로 끼워 넣는 디자인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이런 버클이 이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디자인은 이제 기존 사출물이나 NC 가공으로는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하지만 3D 프린터를 양산을 하시거나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파트를 이제 제작을 하시려면은 기존의 이제 틀에서 탈피를 하셔가지고 3D 프린터에 적합한 이러한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후처리를 고려한 설계이고요. 아까 그 파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비드 블라스터를 쏴가지고 이제 파우더를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상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그 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촘촘한 파트이죠. 이렇게 촘촘한 파트 가운데 그 내부에 파우더가 껴있으면은 비드 블라스터를 아무리 쏴도 이 비드 블라스터가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파우더가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파트 공차 그 내부의 간격을 조금 늘려가지고 제작할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 간격이라는 게 형상이나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트가 크면은 조금 더 넓은 간격을 줘야 될 것이고요. 작다면 조금 더 그 파트가 작다면 얇은 간격을 줘도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0.5mm 이상 아니면 1mm 이상의 간격을 줄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 이렇게 달팽이처럼 꼬여있는 형상이 있어요. 이런 형상이 내부가 비어있는 파이프 형상인데 이거를 역시 비드 블라스터를 썰 경우에 안쪽 깊숙한 부분까지 파우더 제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에 내부에 이제 체인이나 뭔가 내부에 파우더를 끄집어낼 수 있는 형상을 파트와 함께 이제 조용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체인이 같이 이 파트 형상을 따라가지고 안쪽에 끝까지 들어가는 상태에서 조용히 되는 상태이고요. 조용히 끝나면은 단순하게 이 체인을 잡아당겨서 안쪽에 있는 파우더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드 블라스를 쏴가지고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파트 경우에는 이제 마치 우리 아코디언이나 스프링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깊은 홈이 파여 있는 구조인데 역시 이런 구조 역시 파우더를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용을 할 때 전용으로 이런 형상에 딱 맞춰서 파우더를 긁어낼 수 있는 툴을 같이 출력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리 머리를 써도 파우더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풍선 같은 경우 풍선을 만들어내 내부가 비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양쪽에 구멍을 내서 파우더를 빼낼 수 있겠지만 지금 구멍이 굉장히 작거나 구멍이 없는 경우 그러면은 내부의 파우더를 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트를 분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아코디언 역시 아코디언 같은 형상인데요. 구멍이 뚫려 있긴 하지만 좌측 하단부에 정말 조그맣게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우더 제거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트를 분할하는 것이고요. 역시 이 경우에도 0.2mm에서 0.3mm 공차를 줘가지고 쪼개서 출력을 한 다음에 접착을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고객 사례인데요. 그 이탈리아의 POC라는 업체이고요. 여기서는 자동차, 그러니까 트랙터라던가 아니면 특수 차량용 그 오일 탱크라던가 아니면 주유소에 들어가는 플로미터 같은 파트를 양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특수 차량용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 사진상 보이는 파트 두 개를 이제 이거는 플로미터에 들어간 파트인데 이거를 조립을 한 다음에 안쪽에 오일이 꽉 채워지는 형상이에요. 근데 오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결합되는 부분에 NC 가공으로 정사고리 표면을 마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NC 가공이 3D 프린터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기존의 NC 가공이랑 하이브리드로 사용됐을 경우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 부품 통합입니다. 3D 프린터로 양산을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은 기존 NC 가공이나 사출물처럼 파트가 쪼개져 있는 파트를 그대로 만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완제품으로 하나의 파트로 합쳐가지고 조형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생산을 하는 것이 생산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생산 유지 비용도 관리 비용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겠죠.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HP에서 그 인쇄기에 들어가는 그 헤드를 인쇄기 헤드를 제작하는 라인에 들어가는 지그 일종의 툴인데요. 기존에는 14개의 파트를 알루미늄으로 깎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걸 조립해서 씁니다.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죄송합니다. 한 번에 이제 출력한 사례이고요. 이렇게 파트를 쪼개는 대신 하나로 합쳐서 만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량화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따로 출력을 하고 조립에 대한 공수가 많이 줄어들 테고, 두 번째로 파트를 조립을 하면 조립한 파트 간극이 생기게 되겠죠.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립된 파트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고압의 그 에어가 내부에 통하는 파트다 보니까는 안쪽에서 난기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치 않는 찌꺼기가 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트를 이렇게 한 번에 출력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간격에 의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역시 부품 통합 관련 내용인데요. 조립이 필요한 파트, 이렇게 사진 속에 부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패브릭 같은 형상을 한 번에 출력하는 것도 역시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는 가능하면 조립된 상태로 출력하는 것이 좀 더 나은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품 통합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희 고객 중에 IM3D 허브라는 고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로봇 그리퍼를 만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퍼라는 거는 이제 복잡한 관절이 있고 이런 우리 크레인 로봇처럼 관절 끝에 달려 있는 막대기가 움직이는 구조였을 겁니다. 딱 생각해봐도 여러 개 파트를 출력을 해가지고 조립이 필요한 파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IM3D 허브에서는 이런 로봇 엔더브 암투를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출력을 해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내부가 달팽이관처럼 비어 있는 파트이고요. 여기에 공압을 주게 되면 이 공압에 의해서 안쪽에 로봇팔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그래서 부품을 통합하더라도 그냥 통합하는 게 아니고 이제 3D 프린터로 구현 가능하기 위해서, 또 3D 프린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전용 3D 프린터만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이고요. 3D 프린터를 좀 더 그리고 출력물이 좀 더 높은 성능이라든가 내구성을 확보하려면은 3D 출력을 고려한 이러한 디자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량화 설계입니다. 보통 3D 프린터를 쓰는 해외에서 양산용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많이 쓰는 고객들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있는데, 대부분 이들은 단가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경량화 때문에도 이제 3D 프린터를 많이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경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첫 번째로는 이제 토폴로지, 위상 최적화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레티스, 격자 무늬를 적용을 해가지고 파트 내부를 비움으로써 경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격자 무늬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측에 사진이 파트가 3개가 겹쳐져 있는데 밀도가 다른 격자 무늬 구조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량화를 위해서 파트 내부를, 부피가 큰 파트를 내부에 완전히 비우기보다는 내부를 격자 무늬를 채우게 되면은 강도가 너무 희생되지도 않으면서 경량화를 꾀할 수 있는 형상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레티스 구조를 TPU 재질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레티스 밀도에 따라 가지고 푹신한 쿠션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사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 사례 중에 유라텍이라는 업체입니다. 유라텍이라는 업체에서는 이제 진공 열 성형을 위한 몰드를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진공 열 성형 몰드는 보통 알루미늄 깎아서 만들어서 몰드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피가 큰 벌키한 파트를 그냥 만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내부가 꽉 채워서 조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열이 발산되는데, 냉각되는 과정에서 표면이 원치 않게 쪼그라든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의 파우더들이 원치 않게 녹아붙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이런 파트들을 부피가 클 경우에는 내부를 비워서 출력해서 권장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사진에 보이듯이 몰드 내부를 비우고 격자 무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 사례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 우리 헤드레스트인데요. TPU 재질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격자 무늬 재질을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두께나 밀도를 달리해 가지고 푹신한 정도를 컨트롤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제 양산품을 고려하실 때는 경량화뿐만 아니라 이런 쿠션감을 고려한 설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위상최적화이고요. 위상최적화 기술은 사실 나온 지 20년 넘은 기술인데 그동안 이제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거의 묻혀 지내다가 최근에 3D 프린터가 좀 많이 알려지면서 같이 이제 알려진 케이스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부하가 걸리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는 말 그대로 경량화를 껴한 동시에 파트의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 강성은 떨어지지 않는 파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은 둘 다 같은 파트인데요. 같은 역할을 하는 파트이고 상단에 있는 파트는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들었다면은 아래쪽은 이것을 위상최적화를 해가지고 기존 300g이 넘는 파트를 15g으로 20분의 1 정도 무게로 줄인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양산을 해가지고 실제 그 공장용 인쇄 장치에 들어가는 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객 사례이고요. 지멘스에서 경주용 차량에 들어가는 리어 서스펜션 홀더 부품이거든요. 이거를 기존의 상단 부에 있는 파트 같이 생긴 형상을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이제 토폴로지, 그 위상최적화를 거쳐서 아래 형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실내 출력을 해가지고 경주용 차에 장착을 한 사례입니다. 예, 그 다음은 텍스트 삽입이고요. 출력물에 텍스트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은 과연 이 텍스트가 이렇게 작은데 눈에 보일까? 출력이 될까? 아니면 이거를 도피를 얼마만큼 줘야지 적당하게 눈에 좀 가시성이 확보가 될까?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일단 HP 같은 경우에는 폰트의 두께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6포인트 이상이면 조용히 문제가 없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폰트의 두께, 양각, 음각 같은 경우에는 1mm만 되어도 충분히 가시성이 확보가 된 것으로 확보가 되고 그 경험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3mm 높이로도 출력을 해봤는데요. 눈에 보이긴 하는데 사실 가시성이 좋지는 않아서 가능하면 1mm에서 가능한 0.7mm 이상의 두께를 줄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케이지랑 팩 설계인데 사실 이거는 출력물의 품질보다는 이제 출력 과정을 좀 더 간편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그 파트를 출력을 하고 나면 아까 제가 비드 블라스터로 이제 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비드 블라스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고무 장갑이 굉장히 두껍고 투박한 데 반해서 압력은 굉장히 세거든요. 만약에 출력물이 크고 단순하다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파트를 잡고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쉬운 과정이 아니고 만약에 쏘다가 확 날아가기라도 하면은 파트를 잃어버리기도 쉽겠죠. 그래서 HP에서는 어떻게 권장을 드리냐면요. 출력을 할 때 작은 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철망 같은 형상, 케이지를 같이 출력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지의 두께, 그러니까 살 두께는 보통 1mm 이상만 되어도 일정한 그 후가공할 때 후처리할 때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살 두께는 1mm 이상 가져가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살과 살 사이의 이제 간격은 요 안에 들어가는 파트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출력물의 형상이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살 간격은 정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걸 분해하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잡고 비드 블라스터 쏘시면은 내부의 파우더를 쉽게 제거하면서 파트가 망실되는 거 없이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를 배치하는 것도 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성에 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풀로 조형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HP 장비로 풀 빌드를 한 번에 만들었는데 파트가 여기에 10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똑같은 파트를 어떻게 배치를 잘 해가지고 15개나 20개가 들어가면은 좀 더 많은 파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무래도 재료 단가가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HP 방식같이 파우더를 사용하는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형을 했을 때 같은 높이에 들어가는 재료량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많은 파트를 한꺼번에 배치를 잘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양산을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그러니까 HP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오토 패킹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토 패킹 기능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 매직스라든가 아니면은 넷팩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오토 패킹을 사용하시거나 손으로 살짝 움직여가면서 배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로 이제 통합된 파트이지만 이거를 좀 더 많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좀 더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겹치는 부분, 작은 부분은 좀 잘라내서 조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조용히 끝나면 이걸 접착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배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파일 핸들링이고요. 모든 3D 프린터는 출력을 할 때 파일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되면 이제 작업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모든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파일들이 STL이라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STL 방식은 폴리곤 베이스의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폴리곤, 즉 삼각형의 결합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삼각형이 작고 많으면 많을수록 파트는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겠지만 사람의 눈이라는 게 또 출력물 퀄리티라는 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만 확보가 되면 사실 육안으로 이제 퀄리티 차이를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파일은 무거워지게 되겠죠. 대부분의 3D 프린터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인데요. 그 파일이 무거워질수록 장비로 파일을 넘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너무 무거워지면 이게 파일을 넘기다가 그 소프트웨어가 꺼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게 되고요. 때문에 파일을 좀 매직스라든가 넷팩 같은 프로그램 이용을 해가지고 폴리곤을 좀 줄여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폴리곤이 너무 해상도가 낮아지게 되면 실제 출력물에서도 해상도가 낮은 해상도의 폴리곤 형상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니터에 보이는 형상을 잘 컨트롤 하시면서 이제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매직스랑 넷팩이라는 프로그램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파일 핸들링하는 프로그램들에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 말고도 요즘 버전에서는 포토샵 3D 파일 핸들링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매시믹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폴리곤 개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후에 잠깐 Q&A 시간을 가지고 Q&A 시간이 끝나면 옆에 계신 장하러 과장님께서 최근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관해 가지고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측 채팅창에 보시면 설문조사 창이 하나 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벅스 기프티콘 선물로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0도 이상에서 견디는 재료는 어떤 것을 추천하는지 박훈재 선생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170도라. 사실 HP에서 판매 중인 TPU는 170도까지 못 견디고요. PA12랑 PA12 글래스 비드가 내열온도가 172도예요. 170도를 건디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얼마나 압력이 가해지느냐, 그리고 파트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하고자 하는 파트의 사용 환경과 사용 목적을 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가능하면 저라면은 PA12 글래스 비드 재료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PA12 같은 경우에는 내열 온도가 172도이긴 하지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내열 온도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가루가 좀 더 많이 들어간 PA12 글래스 비드 같은 경우에는 내열 온도 낙폭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재료를 테스트를 해보시되 가능하면 두께를 좀 확실히 좀 적당량 이상의 적당한 두께를 주시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수열 선생님께서 3D 프린터 기법에 있어서 최근 글로벌 추세와 HP만의 특장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답변을 주셨는데
번 더 좀 더. 네, 예전에 제가 만든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요. 2017년에 SLM이라는 장비의 판매가 기존 16년에 3%였는데 2017년에 마켓시어가 8%가 되었어요.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죠. 그리고 16년에 없던 기술 3개가 17년에 나왔습니다. 그 기술이 뭐였냐면은 카본 3D로 유명한 그 클립이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HP의 MJF.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가지 기술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예. 근데 이 3가지 기술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조형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단가를 좀 낮춘 방식이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16년까지만 해도 시제품 위주로 만들어지는 장비들이 17년 들어오면서 완제품 용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D 프린팅 허브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그 2019년도에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서비스 뷰로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20% 정도가 대량 양산용 파트, 그러니까 개당 파트당 요구된 수량이 100개 이상의 파트라고 합니다. 물론 20%라면 많다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그 전보다 확실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3D 프린터 유저들은 이제 시제품 용도로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리고 그 양산용으로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고 이에 맞춰가지고 3D 프린터도 대형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저렴하게 강한 파트를 출력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다음은 박훈재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장현민 선생님께서 HP 멀티젯 재료 중 의료 쪽에 사용하는 재료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HP 재료 중에 PA12랑 PA11 재료 같은 경우에는 ISO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FDA 인증도 가지고 FDA 인증은 없군요. ISO 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접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피부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들로 이제 의료 장비를 만들었을 경우에 해당 의료 장비에 대한 인증은 고객이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이 재료로 받은 인증이 피부 접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장비나 물건으로 수술할 때 사람 체내에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이제 피부 접촉만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그 보조구, 의료 그 보조구나 캐스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경우도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다음 질문은 남기우 선생님께서 비드로 후처리 시 원 설계 치수보다 공차는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비드를 쏴가지고 공차가 차이 나는 경우는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드를 쏴서 이제 공차까지 그러니까 표면을 갉아먹을 정도로 쏘게 되면은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파트가. 그래서 대부분 제가 비드를 쏴가지고 공차가 틀어진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성훈 선생님께서 조형물을 만들고 테스트할 때 그 제품이 재료에 따라 강도가 충분히 강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형물을 만들고 테스트할 때 그 제품이 재료에 따라 강도가 충분히 강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용 환경이랑 그 파트의 형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고객이 있었냐면은 되게 그 얇은 임펠러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임펠러 살 두께가 1mm였습니다. 근데 35,000rpm으로 돌아야 돼요. 그 1mm 그 나일론 낭창낭창한 소재로 이제 30,000rpm을 돌리게 되면은 원하는 만큼의 강도가 나오진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 두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부 좀 리브 같은 거 추가하는 경우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역시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설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설계하면 잘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물성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재료가 플라스틱이라는 점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Q&A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 발표해 주신 HP코리아 이주원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3D 프린터에 대한 프로모션을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최대 2천만 원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멀티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3D 프린터 방향성에 따라서 뭐 단순 시제품이나 단순 목업이 아닌 양산형에 가깝기 때문에 산업용 3D 프린터에서 초고가의 장비라든지 또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까다로움이 현저히 효율성인 장비이기 때문에 뭔가 도입하셨을 때 도입 효율성이 현저히 확실하게 상승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선 보상 판매 대상 자격으로는 프로페셔널급 3D 프린터 FF 방식 기준 시가 3,600만 원 이상, 바인더 제품과 머터리얼 방식의 3,300만 원 이상의 제품, 또 인더스트리얼급 3D 프린터는 FF 방식, 바인더, 머터리얼 제팅 방식에서 시가 1억 원 이상 제품에 사용하고 계신 업체에 해당됩니다. 표에 보시게 되시면 프로페셔널 카테고리에서 HP 580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카테고리에서는 580 3D 프린터는 약 2천만 원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540 프린터는 프로페셔널 카테고리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인더스트리얼 카테고리를 사용하시고 계신 고객분들께서 약 1,300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저희 M+ 솔루션스는 서초동 사옥에서 3D 프린팅 데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과 서비스 사업을 여러 가지 또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좀 궁금하신 거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하신 자료들이나 출력 서비스 이런 많이 좀 문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